코스피 3,600까지 갈 수 있다. 그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이고요. 물론 시점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원화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반도체, 뭐 외국인 매도, 코로나도 얘기해 주셨는데 테이퍼링 논란은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뭐 테이퍼, 텐트럼, 뭐 텐트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시장 뭐 흔들 수도 있지 않나요? 자,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테이퍼링은 긴축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무슨 말이냐면 100이었던 이거 보여드렸죠. 네. 100으로 풀었던 유동성을 줄이는 80, 60, 40, 20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계속 풀어줄 텐데 너네 이제 살만하니까 이 돈 주던 거를 조금씩 줄일게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그걸 다 끊어줬어요. 테이퍼링이 종료된다라고 해서 테이퍼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명시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언제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던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어땠냐면 등락을 막 이렇게 뭐 보합권에서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하다가 장막판에 확 떨어졌어요. 많은 뉴스 기사들이나 이런 데서 그때 폭락을 하면서 장막판에 1%를 빼버렸거든요. 몇 분 만에. 야! FOMC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폭락했다. 이게 대부분 뉴스예요. 아니에요.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을 때는 클라스 반전하려고 그랬어요. 왜? 테이퍼링 한다는데 야,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바로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니래. 금리 인상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겠구나. 안도라면서 이렇게 플러스를 가다가 확 떨어뜨린 거는 어제도 발언을 한 사람인데 블러드 여는 총재라는 사람이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시작해야 된다. 그럼 뭐 11월 달에 하든 12월 달에 하든 하자는 거잖아요. 문제의 발언은 그리고 이 스케줄을 내년 3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어떤 전망이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냐면 이렇게 좁혀가는 걸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천천히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장의 전망은. 근데 이 사람은 혼자 3개월 만에 3개월, 4개월 만에 다 끝내버려야 된다. 요렇게 줄일 거를 이렇게 줄여서 끝내자. 속도에 대한 문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또 속도에 대한 논란을 던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1% 충격보단 덜했죠. 그러니까 시장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의 논란보다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클리어하게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까? 2013년의 추억 때문입니다. 악몽이었죠. 보시면은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우리 테이퍼링을 여기 향후 몇 차례 회의 과정을 통해 자산 매입을 줄여나갈 수 있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뭐? 긴축 아니야? 어떻게? 이제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는 거야? 라고 걱정을 하면서 단 3달 만에 36개월, 3년 뒤에는 금리를 기준금리가 0.25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2% 위로 올릴 수 있어. 이런 불안감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24개월 뒤에는 1%야. 금리 인상을 3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안에. 테이퍼링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들을 확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한 2년 좀 지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3년에 경험을 했다.
두 번째, 그리고 사전적으로 연준이나 연준 의장이나 계속 말하고 있죠.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언제 한다, 뭐 천천히 한다. 이게 좀 지겨워요, 사실.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해. 빨리 해. 아우, 좀 지겹다. 이거 언제까지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늦게 한다, 천천히 한다, 빨리 한다, 이거 가지고 계속. 꽃잎 떨어뜨리는 거야. 고백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근데 꽃잎이 한 300개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6개월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36개월 뒤에 2%를 넘어설 거야. 기준금리가.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해봐야 3년 정도면은 한 2번 할까? 3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1년, 2년 뒤에는 야, 많이 해봤자 한두 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확실히 쌓였군요. 네. 사람 테이퍼링에 대한 인식들 저도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긴축이 아닙니다. 유동성을 풀었던 거는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경제가 살만하니까 이런 정책을 펼치고 정상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건 맞지만 바로 긴축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심리적인 변수에 의해서 또 속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2013년 때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13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너무 불안했어요. 유럽 경제가. 재정 위기에다가 피그스 사태에다가 경기는 안 좋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유럽 경제는 뚝뚝뚝 떨어지고 미국 경제만 잘 버티고 있다라는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달러가 대폭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간의 엇갈린 경제 흐름 여기다가 테이퍼링이 들어오니까 앞서도 보셨죠? 어마어마한 반응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3년 만에 금리를 이 0.25에서 2% 이상으로 올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했는데 그만큼 달러도 굉장히 세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폭락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게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다. 왜? 유동성의 흐름들이 이렇게 테이퍼링이 시작하기 전까지 똑같이 돈을 풉니다. 돈을 계속 풀다가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돈을 푸는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거지. 이렇게 돈을 풀었던 게 갑자기 돈을 흡수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본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팀장님의 이런 자료 참 좋은 세상 같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한타 한타 다 만든 자료를 야, 저는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 시청자분들은 집에 누워서 뭐 편하게 보시면 되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진짜 세상이.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저 같은 전략가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지만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시겠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으면 저도 방송을 출연하긴 하지만 이렇게 1시간 정도, 1시간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방송국은 어쨌든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길어야 20분. 길어야 20분. 평균 10분, 15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조차도 약간의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 이제 안심하고 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뒤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한 시간이었거든요. 몇 주 동안에. 그리고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도 제 생각과 달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직까지 대세 하락 추세를 논할 때는 아니라는 것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갔다 가느냐, 뭐 한 번 더 이렇게 쭉 떨어졌다 반등했다 다시 한번 레벨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세 하락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3,200 근접하면 조금 줄이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간다라는 확률이 100%라면 저도 그냥 두고 가세요라고 할 텐데 이게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1%의 확률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예민하게 좀 긴 호흡에서는 좀 여유롭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조금 다음 달에 찾아뵐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 그리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웃으면서 찾아뵐 수 있는 솔직히 몇 달 출연하면서 맨날 똑같은 지수 때마다 나오다가 떨어지는 지수 때 나와서 조금 마음이 있죠. 마음이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대한 솔직하게 한 말씀 그리고 제 생각한 그대로를 말씀드렸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잘 대응하셔서 다음 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구간 뭐 1년 365일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다 거친 뒤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하는 전략으로서 좀 긴 호흡에서는 좀 여유롭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뭘 가져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똑같죠. 뭐 반도체. 자동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반도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2차 전지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줄이고 반도체 자동차를 좀 더 사자.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를 조금 더 많이 흔들릴 때마다 많이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는 충분히 있다. 나는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는 걸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좋았던 것보다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미디어, 영화 이런 쪽도 괜찮고요. 왜냐면은 접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아마 9월, 10월 지나가면 70%, 80% 갈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면 풀릴 수 있는 산업들이 그쪽이거든요.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쪽은 좀 긴 호흡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나가시고 이제 11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소비 시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들이 집단 면역을 선포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을 소비주들을 좀 바라보신다면 여기서는 단단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대응을 하신다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4개 섹터에 팀장님이 또 이제 올해 좀 초부터 좀 좋게 얘기하신 종목, 대표 종목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가장 좋게 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2개의 기업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완전히 진정되게 된다면 튀어오르는 그림들은 하이닉스가 더 세겠죠. 그런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가전,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좀 좋게 보신 것 같은데, 현대차는요?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치고 올라오는 2등 기업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2개의 큰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개랑 현대차, 기아 같이 말씀하신 거죠? 2개가 비슷하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라기보다는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2등 기업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2개는 아까 이제 시장보다 수익이 좀 좋았던 인터넷에서 이제 카카오는 좀 어떤 계속 가져가야죠. 카카오는 계속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올랐으면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또 카카오도 보시면은 한동안 막 흔들리다가 툭 튀어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툭 튀어올랐을 때 따라가서 사시면은 절대 안 되고 툭 튀어올랐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조금 덜 오른 종목들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한 끝날 때까지 인터넷 기업은 버려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상장이 성공했잖아요. 시총 10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어쨌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뭐 카카오가 당연히 일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카카오뱅크 시총 10위가 되길래 당연히 카카오 주가도 좀 뭔가 이게 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엄청 성공한 거니까 긍정적일 걸 생각했는데
실제 카카오 주가에는 뭐 별다른 영향이 좀 그쵸.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선반영을 했죠. 아, 다 반영을. 네, 다는 시총 아니고 심의까지를. 다 반영은 아니고 네.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기대감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총액 가지고 좀 평가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이 정리되면은 그 정리된 의견들이 그리고 정리된 시가총액이라든지 네. 밸류들이 네. 반영되면서 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 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얘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업종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물량에 대한 부담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카카오뱅크를 이 양쪽이 다 이게 맞는 게 은행업 규제, 한쪽은 플랫폼. 맞아요. 이번 얼마 전에 나오신 박세익 전무님은 플랫폼 쪽을 생각하시고 네. 또 다른 분은 이제 은행업이고 규제에 속하는 그쵸.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금융권에 의견들이 계시니까 아니 저는 어느 쪽으로 좀 가깝게 보세요. 저는 플랫폼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능통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성장해온 경로를 보면은 일반 은행과는 다른 경로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에는 플랫폼의 힘이 굉장히 컸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프리미엄을 줘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저는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사실 시총 1위가 그전에는 뭐 국민은행 또 그전에는 신한은행 시절도 있었을 텐데 그 카카오뱅크 사실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 이겼죠. 한 4, 5년 만에 야 이렇게 세상이 그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구나. 옛날과는 다르게.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 임직원 수와 수익을 비교해 보시면 얘는 다른 기업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직원이 1,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시중은행은 다 10,000명 넘습니다. 아, 그쵸. 그렇게 본다면은 수익성, 직원당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얘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남은 하나, 2차 전지. 요즘. 대표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 SDI 얘기하셨었죠? 네, SDI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 2등 기업들이 지금, 1, 2등이 아니라,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분할 문제로 막 왔다 갔다 추렁추렁하고 리콜 사태 흔들리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비껴나 있어서 근데 최근 선방을 하긴 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흔들린 종목들도 장기 성장성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큰 트렌드에 있어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달 추석 이후에나 이전 아마 그때쯤에 또 뵐 것 같은데 그쵸. 그때까지 시청자분들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드실 수 있고 저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좀 온 신경을 이렇게 좀 곤두세우고 지내고 있거든요. 작은 변화에도 뭐 때문인가.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왜 FMC 의사록에 대해서도 의사록 때문이 아니고 어떤 연준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에 흔들렸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중국 변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하루하루 흐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8월 둘째 주에 워낙 세게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어떤 트리거나 또 한번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아직 팩트로 그리고 실체로 드러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업황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도 내년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걱정들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왔다가 내년 1, 2분기에 흘렀다가 이렇게 3, 4분기부터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흐름 때문에 시장이 이 정도로 빠져야 되는가? 시가총액이 44조가 없어져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은 저도 100% 이해하지 못하고 100% 공감하지 못하지만 일단 제가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것들 그리고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들은 인정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좀 긴 호흡에서부터 단기적인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그리고 추석 때는 좀 편하게 좀 머리를 비우시고 저도 조금 추석 기간 동안에만은 머리를 비우려고 하는데 머리를 비우시고 새롭게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해서 뭐 제가 최근 자료를 쓰는 것도 그런 뉘앙스로 쓰고 있는데요. 마음이 불편하면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건강을 잃게 되면 주식이든 뭐든 뭐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적인 안정을 찾으시면서 거기서 주식도 조금씩 하시고 그리고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여유롭게 수익적인 투자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김작가TV 처음 나오셔서 코스피 3,600까지 갈 수 있다. 그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이고요. 물론 시점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 이렇게 올라갔던 그림이 조금 이렇게 가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 늦어도 10월, 11월쯤엔 가겠다. 9월 말, 10월, 11월쯤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 연말로 갈지 내년 초 갈지는 조금 딜레이 되긴 하겠지만 목표치에 대한 변화는 아직은 없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있다면 바로 뭐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새롭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변경사항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